당대표의 김기현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되는데 김기현 신임 대표가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최고위원회도 이른바 친윤계가 대거 입성한 반면 이준석계는 모두 낙마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큰 차이로 진 안철수 의원도 당내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기업을 통한 배상 모금에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접촉해 정부 해법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남 합천 야산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 대응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초속 12m의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에서 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인파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았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를 더 높여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가 6%까지 갈 거란 관측도 나와 역대급 한미 금리 차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서울형 대관람차 서울링이 상암동 하늘공원에 조성됩니다. 여의도 63빌딩보다 더 높게 지어져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그동안 대선 승리 정당답지 않게 어수선했습니다. 당대표가 사실상 쫓겨나는 사태로 법적 분쟁을 겪었고 그 뒤로는 비대위 체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1년 만에 사실상의 윤석열 대통령 친정 체제가 꾸려졌습니다. 경선 기간 내내 윤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김기현 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결선 투표 없이 새 당대표가 됐습니다. 최고위원회도 친윤계 후보가 대거 당선됐고 이준석계로 평가되던 후보들은 대부분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 경선은 일반 국민의 의사는 배제되고 국민의힘 당원 투표로만 치러졌습니다.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는 만큼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는 충분히 확인된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은 이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뉴스9는 국민의힘 대표 경선 결과 자세히 분석해드리고 뉴스 후반부에는 김기현 새 대표를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먼저 고이동 기자입니다. 52.93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가 당기를 힘차게 흔듭니다. 김 대표는 과반인 52.93%를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한때 여론조사 선두를 날렸던 안철수 후보는 23.37%에 그쳤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원했던 천하람 후보는 14.98%에 그쳤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8.72%로 한 자릿수 득표에 머물렀습니다.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민생의 최우선을 두고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몸을 바쳐서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선 의원과 원내대표, 울산시장을 지낸 김 대표는 115석 여당을 이끌며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안정 속 개혁을 공약했던 김 대표의 당선으로 정부의 3대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꽉 막혀있는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러 야당의 지도부도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고 김 대표는 내일 새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며 활동을 시작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를 전국구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인지도와 지지율 모두 상대 후보들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으면서 1등 주자로 거듭날 수 있었고 특히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의 이른바 김장연대가 승리의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김기현 후보의 지난 석 달을 정리했습니다. 전당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권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대표의 지지율은 7%로 4위였습니다. 사선에 원내대표까지 지냈지만 낮은 인지도가 약점으로 지적되자 당권 주자들 중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당권 선거가 시작된 것이니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라 확실하게 장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과의 이른바 김장연대 이후 한 자릿수였던 김 대표 지지율은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덕장과 용장을 두 개를 함께 갖춘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장 의원은 막판까지 친윤 조직을 움직이며 김 대표를 총력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장연대로 윤심이 김 대표에게 있다는 게 공식화됐고 김 대표도 당정일체를 강조하며 대세론을 형성했습니다. 선공 후사를 해야 된다. 자기는 죽여도 대통령을 살리고 우리 당을 살리는 모습. 경선 막판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경선 개입 의혹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지만 오늘 바로 사퇴하십시오.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선거와 당원들은 연대와 포용, 탕평을 강조한 김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결선 투표 없이 윤석열 정부 첫 전당대회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오늘 전당대회에서는 신임 김기현 대표와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 4명과 청년 최고위원도 선출됐습니다. 대부분 친윤 색채가 강한 후보들이어서 앞으로 당정 관계는 과거 이준석 지도부와는 크게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최고위원들의 면면은 한송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을 포함해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검사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낸 김재원 최고위원이 17.55%의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까지 지낸 김 최고위원은 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힙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고 항상 승리하는 당으로 만들도록. 친윤계 지지를 받던 김병민 후보는 16.1%를 득표했는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선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수도권 험지에서부터 내년 총선 우리 국민의힘 혁신의 바람 불러일으키고 우리 내년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한때 여론조사 선두였던 조수진 의원은 친윤과 멀어졌지만 13.18% 득표로 3위에 올랐습니다. 수도권 압승,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도 13.11%를 얻어 마지막 순위로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제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였던 장해찬 후보가 55.76%라는 압도적 득표로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처럼 당당한 보수, 강한 보수, 자유를 중시하며 원칙 있는 보수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와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회 친윤계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전당대회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이준석계 후보들은 단 한 명도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 대표 체제에서 겪었던 당내 혼란에 대해서 당심은 냉정하게 판단했고 결국은 그 책임을 물은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배를 마신 안철수 의원도 낙마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연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1차 컷오프에서 현역 중진을 제치고 본경선에 진출한 천하람 후보는 15%에 못 미치는 14.98%로 3위에 그쳤습니다. 이른바 천하용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선거처럼 전국을 누비며 총력 지원했지만 허은하, 김용태 후보도 6위와 7위로 탈락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이기인 후보도 친윤 성향의 장해찬 최고위원에게 36%포인트의 큰 격차로 밀렸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미 심판을 받은 이 전 대표가 전당대회로 처절하게 다시 심판받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왕의 비위만 맞추던 소위 윤핵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권을 진 세력의 줄 세우기와 정치적 폭력에 숨이 막히고
부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최고위원을 뽑아 주십시오. 윤석열과 한동훈 구국의 영웅 대접하는 보수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게 결정적 해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한 윤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당내 갈등 세력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23%의 득표로 결선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의원도 다음 정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안 의원은 차가운 당심을 확인한 만큼 장기적으로 거취를 고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의원은 김 대표의 수락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대회장을 떠났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예,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자세히 요약해 드렸습니다만 사실 궁금한 뒷얘기들이 더 많죠. 그래서 김아림 기자에게 직접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제일 궁금한 건 일단 오늘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은 어떻게 예상을 했습니까? 네, 이번 경선이 다른 때와 달랐던 건 100% 당원 투표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승부가 갈린 건데요. 윤 대통령 임기 초 선거였기 때문에 누가 윤심을 얻느냐의 게임이었고 결국 조직력까지 뒷받침되면서 김기현 후보가 낙승을 했습니다. 예,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군요. 결국 이번 전당대회는 친윤계 완성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친윤계 색채가 비교적 옅은 조수진, 태영호 후보까지 친윤으로 치면요. 대다수가 친윤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친윤 진영의 지원을 받으면서 여론조사 1위까지 올랐던 민영삼 후보가 5위로 낙선한 게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내일부터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는 윤석열 정부와 같은 지향점을 보는 당의 확실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친윤의 독주에 반발했던 비주류의 목소리를 총선까지 어떻게 수용해 나갈지가 중요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자, 당내 선거에서 55% 넘는 투표율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번에 투표율이 55%나 되면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당심 폭발을 놓고 각 후보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놨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오늘 전당대회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는지 직접 대회장에 나와 축사를 했고요.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까지 했습니다. 자, 이준석계로 불리는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건 사실 뭐 당의 활력을 일으킨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도부 입성에까지는 성공하지 못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당원들의 표심을 보면요. 지난해 당을 큰 위기로 몰았던 이준석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천하람 후보가 최대 15%를 득표하는데 그칠 거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묘하게도 14.98%를 득표했죠. 이 전 대표로서는 다음 총선에서 자신이 미는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입증된 셈이어서 정치적으로도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특히 성비위 의혹과 관련된 무고죄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 중인데 그 결과도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안철수 의원을 향한 당내 민심도 이번에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당내 비주류라도 계속 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까요? 전망한다면? 네, 무엇보다 대통령실과 직접적으로 각을 세운 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대선을 꿈꾸는 안 의원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확인한 셈이죠. 총선 전에 거취를 달리할지 여부까지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아림 기자도 취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우리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지난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이후 두 번째 국빈으로 윤 대통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고 한미일 셔틀 외교 복원을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방문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12년 만에 국빈 방문 역시 그 흐름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겁니다. 황선영 기자가 이번 방문의 의미와 의제들을 미리 짚어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상의 외국 방문은 크게 국빈 방문과 공식, 실무, 사적 방문으로 나뉩니다.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는 미국 국빈 방문은 예포 21발을 쏘는 백악관 환영식과 환영 만찬이 준비되고 정상회담과 함께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방문 기간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머물게 됩니다. 백악관으로부터 200m 거리에 있는 이 블레어 하우스는 겉보기엔 소박한 4층 건물이지만 방이 119개에 달해 국빈들의 숙소로 사용돼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 주제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결정됐습니다.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면서 북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핵 공동기획 실행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안보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중심으로 IRA나 반도체법처럼 미 국내법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문제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영내 문제, 또 한반도 문제, 또 글로벌 아젠다, 다양한 사안들을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다 강력한 행동하는 동맹으로.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방점을 찍었으니 이번엔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달 중순 이후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다음 달 미국에 이어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까지 참석한다면 연쇄회담을 통한 한미일 삼각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른바 개문 발차식 강제징용 배상안을 발표한 정부가 반발하는 피해자 설득에 총력전으로 나서면서 해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모든 피해자들이 재단을 통해 기금을 받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인데 반발하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되돌릴 수 있을지가 이번 사태 해결의 첫 번째 관문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 그런 돈은 꼭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는 생존자 3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입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찬성한 피해자는 4명. 정부 차원에서 해주니까 받아야지요. 그리고 재판도 그냥 뭐 한 심판 4, 5년, 2살이나 이거 벌써 한 20년 이래서 숫자가 흘렀는데. 9명은 일본 기업에 참여가 없다며 거부했고 2명은 아직 정부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배상기금 모금에 앞서 피해자들의 동의가 우선이라며 어제부터 추가 설득을 위한 개별 접촉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전원이 지원재단을 통한 배상을 받도록 설득한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경제단체가 발표할 예정인 미래청년기금 조성 문제가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궁지에 몰렸던 민주당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을 친일 외교라고 맹비난하면서 결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말 열리는 범국민대회에도 참석하는데 이 대표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당은 정부안이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안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법제화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은 수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입니다.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지도부는 천공 연루설까지 제기하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천공이란 사람이 여기에 같이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저 돼지와 개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이 영달과 이익만을 바라고 위협에 겁먹어 나라를 팔아먹는. 민주당은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도 출범시켰고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 범국민대회에 지도부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도 참석을 검토 중입니다. 토요일 날 범국민대회 직접 참석하시나요? 좀 두고 봐야겠는데 철회하든지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올 겁니다. 여당은 정부의 배상안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은 결정이라며 야당의 친일 매국 정권이라는 선동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한일 기업과 양국 정부의 기부금으로 설립한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자는 이른바 문희상안을 기반으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안 없이 계속 반일 감정만 부추겨서 정파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저는 이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은닉재산 50억 원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부인 명의로 농지 구입을 시도하고 수표로 바꿔 친구에게 맡겨두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검찰이 확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을 숨긴 곳과 돈이 나간 곳을 동시에 추적하고 있는데 그 수사의 큰 줄기는 50억 클럽 수사입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검찰은 우선 김만배 씨가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은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당시 찾았던 340억 원보다 50억 원이 늘었습니다. 김 씨는 측근을 동원해 이 돈을 수표로 바꿔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숨겼는데 검찰은 계좌 추적으로 수표 40억 원어치를 더 찾아냈습니다. 김 씨가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사려고 변호사에게 맡겨둔 10억 원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부부가 이 과정에서 영농 경력을 허위 기재해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현재까지 동결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은 모두 2,070억 원. 검찰 관계자는 화천대유 분양 수익 중 일부 지출 비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닉재산 환수가 속도가 나는 만큼 검찰은 앞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50억 클럽을 로비 목적으로 은닉하신 거예요? 김 씨는 이재명 대표에게 약속했다는 428억 원 뇌물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여 원을 받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함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기소 처분 등도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하 직원인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처장이 가족에게 남긴 동영상에는 이 대표와 골프를 함께 쳤다고 기뻐하는 대목이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1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습니다. 세 사람은 현지에서 시간을 내 함께 골프를 쳤는데 모두 18홀을 도는 골프가 끝나갈 때쯤 이 대표가 더 치고 싶다고 해 16번 홀에서 11번 홀로 역주행한 뒤 추가로 라운딩을 했다고 유 씨가 주장했습니다. 이거 다 끝나가네. 이제 아쉬워하시더라고. 그래갖고 한 11번부터 다시 쳐가지고 좀 끝내자. 골프를 하는 내내 김 전 처장이 카트를 몰며 이 대표를 수행했고 세 사람이 처음 인연을 맺었을 때 얘기도 나눴다고 털어놨습니다. 예전에 그 리모델링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지. 근데 그걸 기억 못 하신다고요? 이 대표가 3일 재판에서 성남시의 김 전 처장 같은 팀장만 600명이어서 기억하기 힘들다고 한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재판에 나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를 자세히 증언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경남 합천에서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이 산세가 험하고 소나무가 많은 데다가 강풍까지 겹쳐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올 들어 처음으로 산불 대응 3단계까지 발령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자, 이성진 기자. 해가 지면서 산불 진화가 더 어려워졌을 텐데요. 현재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뒤로 보이는 산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사그라들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안전 때문에 산불 진화 헬기는 모두 철수했습니다. 대신 공중 진화대와 특수 진화대가 투입돼 지상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안으로 큰 불을 잡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남 합천의 산불은 오후 2시쯤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이 헬기 33대와 진화대원 등 1,200여 명을 투입했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소나무가 많고 가파른 산 정상 근처에서 처음 불이 났고 순간 최대 초속 14m에 이르는 강풍이 겹치면서 오후 5시 반쯤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불의 길이는 5km에 이르고 오늘 저녁 6시 기준 피해 면적은 120헥타가 넘었습니다.
최초 발화점 인근의 주불은 오후 5시쯤 잡았지만 산불은 바람을 타고 합천읍 방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 20분 만에 첫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현재 6개 마을 주민 214명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지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과 한전은 인근 송전탑의 전력을 차단하고 전기를 우회 송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불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합천군은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2시 8분 충남 부여에서도 산불이 나 2헥타가 불탔습니다. 산림당국은 4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여 산불은 농작물, 부산물 등을 태우다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남 합천에서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이렇게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되면서 올 들어 발생한 산불이 벌써 2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산불 주범으로 꼽히는 쓰레기 불법 소각에 강력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경북 예천 산불 현장입니다. 119 대원들이 고압 호수로 물을 뿌리면서 야간 진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호수 당겨! 예천 산불은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한 불씨가 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발생한 217건 산불 가운데 논두렁, 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3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주민들이 생활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이렇게 임시로 아궁이까지 만들었습니다. 산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올해 산불 38건이 발생한 경상북도는 불법 소각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경북의 산불 피해 면적이 전국의 70%에 육박하자 불법 소각 행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으면 처벌 안 했는데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더라도 처벌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산불 경보를 경계 단계로 강화하고 봄철 대형 산불을 막는데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이 전북 순창의 한 농협 주차장에서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일었습니다. 1톤 화물차가 투표를 기다리던 대기줄로 돌진한 건데요. 이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조합장 투표소인 농협 주차장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출입문 차양막과 유리창도 부서진 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전북 순창군의 한 농협 주차장에서 74살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투표 대기줄에 서 있던 주민 20여 명을 덮쳤습니다. 운전자분이 뭘 사가지고 나와가지고 급발진하는 것 같이 차가 쭉 가물더라고요.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이곳 농협 건물 앞에는 조합장 투표를 하려는 주민들이 길게 줄 서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가 대기줄에 서 있던 주민들 뒤쪽에서 달려오면서 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사상자 20명 가운데 17명이 60대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60대 이상 환자가 많은 관계로 전체적으로 중상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화물차 운전자 A씨는 가속 페달을 제동 장치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출동해서 음주 여부 확인했고 약물 검사도 했는데 다 음성 반응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접근해서 구독자를 모은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인 뒤에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에게는 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SNS 등에서 유명해지는 걸 선호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한 건데요.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며 이 같은 일을 벌이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공항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한 남성을 붙잡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다 강제 송환된 20대 A씨입니다. A씨는 2020년부터 1년 동안 온라인으로 10대 아동 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A씨는 장난감 영상물을 즐겨보는 어린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구독자를 모은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는 댓글로 어린이들을 유혹했습니다. 대신 체온 측정 앱을 테스트해야 한다면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원격 제어된 휴대폰에서 빼돌린 전화번호로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해 영상 삭제 대가로 1억 원가량의 거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부모 명의로 소액 결제를 유도해 135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나눠주겠다고 한 계정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크리에이터, 동영상 제작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심정을 파고들어서 A씨는 자신도 계정을 해킹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최종 금리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고용 상황은 전망보다 좋은 반면에 물가는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가 6%까지 갈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건지 송무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좀처럼 식지 않는 물가와 고용시장 탓에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appropriate. 금리 인상에 다시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뜻을 확실히 한 겁니다. 여야 의원들이 고금리의 후폭풍을 지적하자 When you're slowing the economy, you're trying to put people out of work. That's your job, is it not? You are gambling with people's lives. 파월 의장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Inflation is extremely high and it's hurting the working people of this country badly. 이런 매파적 발언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웅크렸고 강달러는 몸집을 더 키웠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충격파에 휘청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3% 가까이 떨어져 2,430대를 간신히 지켰고 원달러 환율도 강달러에 맥을 못 추고 22원 급등한 채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커졌습니다. 연준이 앞으로 6% 근처까지 금리를 올릴 경우 이미 1.25%포인트인 한미 금리 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본 유출의 우려가 커질 수 있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동시에 고려해봐야 되는. 긴축 조기 종료는 없을 거라는 파월과 물가가 안개 속일 땐 금리 인상이라는 차를 세우고 지켜봐야 한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 두 금융수장의 엇갈린 선택에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쩐의 전쟁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2만 원을 내건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실패하더니 15만 원을 내건 카카오의 공개 매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이브가 다시 반격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결국 누가 이기든 승자의 저주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공개 매수를 통해 SM 지분 35%를 확보하겠다며 야심찬 반격에 나선 카카오. 하지만 하이브의 실패를 반복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카카오 공개 매수 첫날 목표가 15만 원을 밑돈 SM 주가는 하루 만에 16만 원 턱 밑까지 올랐습니다. SM 주주 입장에선 주당 15만 원씩 받고 카카오에 넘기는 것보단 시장가에 파는 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현재 SM 지분은 하이브가 20%, 카카오가 5% 정도 갖고 있는데 공개 매수 이후에도 구도는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이브가 공개 매수 가격을 15만 원보다 더 높여 재반격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 쩐의 전쟁의 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K-팝 시장 후발주자로서 하이브는 지배력을 굳히기 위해 SM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하이브는 1조 원 후반대 가용 현금에 이어 1조 원 추가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는 1조 원 넘는 해외 투자금과 자체 현금 6조 원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기든 너무 큰 출혈에 승자의 저주가 우려되는 상황. 비자금의 이슈가 아니고 이 돈의 이슈로 가는 것은 누가 인수를 하더라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한편 SM 주가는 인수 전만을 이유로 단기 급등한 만큼 개인들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된 김기현 신임 대표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앞으로 집권 여당을 어떻게 이끌고 내년 총선 전략은 또 어떻게 될지 직접 여쭤봐드리겠습니다. 예, 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문제 축하드립니다. 당 대표 경선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치열했고 좀 힘이 드셨죠, 아무래도. 예, 아마 역대 당대표 선거 중에 가장 치열했던 선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또 거기다가 투표율도 역대 최대였고 득표율도 4명이 경선하는 과정에서 53% 가까운 득표를 했다는 것도 거의 기적이었고요. 예. 거의 대통령 선거 거의 흡사한 정도로 치열하게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결선 투표로 갔으면 또 이제 좀 복잡해졌을 텐데 이제 과반 득표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로 이제 경선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원들이 결국은 선택을 한 건데 여기에 포함된 당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아마도 당원들이 이제 당을 좀 안정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을 해 주신 거라고 보고요. 이게 그 경선이 한 중반 들어서면서부터 너무 과도하게 그 네거티브 형태로 자꾸 이제 후보끼리 흠집내는 모습이 비춰지니까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는 그러지 않아도 당 내부의 분란 때문에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또 자기들끼리 싸움질 하느냐. 그런 것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안정 속에 개혁하겠다. 당을 첫 번째는 안정시켜야 된다. 더 이상 내부 분란은 없어야 된다. 그 힘을 바탕으로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마 막판까지 가면서 표심을 움직이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판에 쏠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당심은 김기현 대표를 선택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주자 이런 뜻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일단 민심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은 어떻게 치르실 생각이신지요? 당연히 민심이 이제 최우선으로 돼야 될 것이고요. 결국 민심은 민생을 어떻게 챙겼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봐야 되는데 특히 여당의 경우는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 성과는 민생이다. 당장 고금리 때문에 또 고물가 때문에 어려우신 데다가 일자리 없지요. 또 거기다가 각종 그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들이 만연되고 있는데 도대체 나라가 뭐 하느냐. 이런 그 논란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 그렇게 되면 아마도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사실 여야 관계로 뭔가를 풀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의 야당이 최대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최약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심하고 너무 동떨어진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가면 그냥 낭떠러지로 가는 것이 뻔히 보인단 말이죠. 숫자가 많을 뿐이지 그냥 거대한 초식 공약에 불과하다. 저렇게 가면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음 총선에 있어서는 오히려 좋을 수 있을 만큼 민주당이 스스로 자신들이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렸다. 저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국회에서의 주도권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곧 만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제로? 당장 내일이든 모레든 만나야 될 것이고요. 사법적 절차는 사법적 절차고 또 정당 내에서의 대표라는 건 지위는 법적으로 확인되어 있는 것이니까 중당 대표끼리 만나야죠. 여당 대표 만들어놨는데 야당 대표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만나면 그런 정치력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정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만나자 과거에 그렇게 여러 차례 했는데 여야 당대표끼리의 만남도 좀 응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제의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응하지 않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저하고 만나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안 만나겠다 그러면 민주당 그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곧 공천 국면이 올 텐데, 여당 일각에서는 이번에 대통령께, 신세진 게 많아서 대통령실에 공천에서 휘둘릴 것이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들 하세요. 어떻게, 그런 의심을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
상대 진영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공격을 해왔죠. 예. 그런데 제가 선거 과정에서 한결같이 말씀드린 것은 나는 윤심 후보가 아니라 민심 후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 어디 TV 토론을 내보냈는데 그중에 한 번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 뜻과 당 대표의 뜻이 다르면 대통령 뜻을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공통으로 있었는데요. 다른 세 분의 후보는 전부 대통령 뜻을 따른다고 0표 팻말 들었어요. 저 혼자 가위표 팻말 들었거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 밀당하는 부부관계다. 대통령과 대표의 관계는. 예.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동운명체고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부부끼리 마음을 잘 맞춰서 결론을 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부부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하자 말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밀고 당기는 밀당 부부의 관계라고 생각하고요. 예. 민심을 잘 반영하면서 또 대통령 뜻을 예.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 충분히 하실 말씀은 하시겠다. 예,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당연히. 예. 초기에 김장연대라는 걸로 지지율에 좀 탄력을 받으셨는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차기 지도부에서 어떤 임명직 당직도 맞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지리라고 보십니까? 본인 스스로 사실은 그 스스로 한 약속이고요. 예. 또 공개적으로 뭐 사무총장직을 포함해서 모든 임명직 당직을 차기 대표 이후로는 임기 내내 맞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존중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장제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결단력 같은 것을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당내에 좋은 인재들을 또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공평무사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왕에 사무총장 말씀 나오셨으니까 내일 아침 이제 당장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실 텐데 뭐 대변인도 그렇고 사무총장도 그렇고 주요 당직 인선을 곧바로 하십니까? 혹시 한 분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인선을 빨리 해야 되는데요. 예. 인선하는데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총장 임명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사무총장 임명하는 과정도 다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서 최고위원들하고도 사전 뭐 좀 의논도 좀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금방 이렇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마음속에 두신 분 한 분 이름 좀 오늘 이 방송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 비서실장은 아마 그냥 바로 임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비서실장이요? 비서실장은 당장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정도는 협의 과정 없이 한다고 하니까 우선 그부터라도 진행하고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당 화합 문제 좀 포괄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준석계를 앞으로 어떻게 계속 당에서 좀 상대적으로 연령이 좀 젊으니까요. 끌고 갈 것인가 또는 이준석 대표를 당에서 어떤 쓰임새로 계속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경선 막판에 안철수 후보는 뭐 상당히 지금 격앙돼서 뭐 고발도 하고 지금 그랬는데 이분들 이번에 같이 경선에서 상대하셨던 분들을 앞으로 당에서 어떻게 품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뭐 방송에 오면서 통화를 했고요. 서로 좀 잘 그렇게 뜻을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을 했고요. 예. 조만간 아마 서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만나서 뭐 어차피 우리 당을 같이 해나가야 되니까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고요. 또 23%라는 꽤 높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것이 당원들의 예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후보로 뛰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로 뛴 분을 중심으로 해서 역할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혹시 오늘 대통령 왔다 가셨는데 발표 나고 나서 혹시 전화 뭐 통화 같은 거 하셨습니까? 뭐 한참 지나고서 뭐 통화는 했습니다. 통화한 뭐라고 거 의견을 몇 개 나눴는데 뭐 나눈 얘기라는 게 뭐 덕담이죠. 아직은 덕담하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두서없이 여쭤봤습니다만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부터 또 피곤하실 테니까 오늘 일단 축하드리고 좀 푹 좀 쉬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국 런던이나 두바이 등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관람차가 있죠. 4년 뒤에는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에도 높이 180m짜리 대관람차가 생깁니다. 여의도 63빌딩보다 더 높게 지어지는 건데요. 이 바퀴살이 없는 고리 형태로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높이 135m짜리 대관람차가 유유히 돌아갑니다. 유럽의 명물로 알려진 영국 템스 강변의 런던 아이입니다. 서울에도 이 같은 초대형 대관람차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한강과 서울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암 하늘공원에
높이 180m짜리 대관람차인 가칭 서울링을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링은 높이 250m인 아랍에미리트의 대관람차 아인 두바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 바퀴살이 없는 고리 형태로는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둥근 원이 가지고 있는 화합과 조화, 포용과 순환의 가치의 상징성을 구현할 것입니다. 서울링은 시간당 1,500명 가까이 태울 수 있고 연간 방문객은 3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이곳 하늘공원에 대관람차를 설치해 친환경 정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입니다. 봄 되면 꽃이 좀 만발하고 그럴 때 그거가 다인데 대관람차 같은 게 생기면 뭐 아이들하고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서울시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4천억 원대 사업비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인도에서 쓰레기산으로 불리는 대형 쓰레기 매립지에서 불이 나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길은 가까스로 잡혔지만 쓰레기가 타면서 내뿜은 다량의 독성 매연이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주민 60만 명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잔해 더미에서 연기가 끝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하늘에서 보면 마치 거대한 뭉게구름 같습니다. 지난 2일 인도 남부 항구 도시 코치에 있는 대형 쓰레기 매립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불이 났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쳐놓은 규모입니다. 불길은 겨우 잡았지만 그 다음이 더 문제였습니다. 메탄가스 같은 독성 연기가 일대를 뒤덮은 겁니다. കുറെ ഹെലികോപ്റ്റർ ഓടാ കുറെ ജെസിബി ഇട്ട് മാന്താ കുറെ തീ കടത്താൻ വേണ്ടി കുറെ വാഹനം അങ്ങനെ ഓടാ ഈ ശ്വാസം മുട്ട് മാറുന്ന പണിപിടി. 현장에 투입된 일부 소방대원들은 강한 독성에 기절했을 정도입니다. 주민 60만 명에게 외출 자제령이 떨어졌고 관내 학교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എല്ലാവരും മാസ്ക് ധരിക്കണം എന്നുള്ളതാണ്. പുറത്തേക്ക് ബഹുമാനപ്പെട്ട മിനിസ്റ്ററുടെ സൂചിപ്പിച്ചു. പ്രായമുള്ളവർ അതുപോലെ ശ്വാസകോശ സംബന്ധമായിട്ടുള്ള 지난해에도 뉴델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쓰레기산으로도 불리는데 전국에 3,100여 개나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수질 저하, 악취로 고통받고 있지만 해마다 매립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워던 중사는 무능한 중대장 대신 병사들을 이끕니다. 소년처럼 섬세한 신병 나팔수 몽고메리 클리프트를 이해하고 감싸주죠. 그는 부대의 어머니입니다. 해병대 중사 폴리는 푼대기 사관 후보생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교관입니다. 하지만 따스한 인간미를 숨기고 있습니다. I got nowhere else to go! 교칙을 어긴 리처드 기어를 폴리는 눈 감아줍니다. 의젓한 장교가 된 그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붙입니다. 고마워하는 그의 말을 가로채 슬쩍 쏘아 붙이죠. 훈련 부사관을 미국 청소년들이 선망할 만도 합니다. 미군의 힘은 무기보다 부사관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사관들은 자부심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우는 시원찮고 고난은 작습니다. 지원자가 적어서 옛날엔 말년 병장들에게 말뚝박으라고 꼬덕이었습니다. 사고친 병사에게 영창갈래 말뚝박을래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죠. 아래 하자를 쓰는 하사관 호칭이 사기를 떨어뜨린다며 브금 부자로 바꾼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1호봉 해군 하사가 봉급 177만 원이 찍힌 월급 명세서를 올렸습니다. 몇 년 뒤면 병장이 더 많이 받을 텐데 너무 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계획에 따라서 올해 130만 원으로 오른 병장들의 급여는 2025년이면 205만 원에 이릅니다. 반면 부사관 월급 인상은 거북이 걸음을 하느라 1호봉 하사 봉급이 병장에게 추월당할 판입니다. 수당을 더한다 해도
병사와 달리 세금을 비롯한 각종 공제액을 빼고 나면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부사관들의 처우 불만이 솟구치자 그제 국방장관이 12년 만에 육군 부사관 학교를 찾았습니다. 부사관과 교육생들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충성과 애국심으로 일하는 것이지만 걸맞은 근무 여건과 보수도 중요합니다. 밤새 야근해도 수당이 10,000원쯤이라 어디다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실제로 부사관 지원자가 크게 줄면서 지난해 선발 예정 인원의 86%만 채웠을 뿐입니다. 간담회에서 이종섭 장관이 부사관은 군의 중추라고 했다는데 이대로 가면 중추가 위태롭습니다. 병사 월급을 계획대로 올리려면 해마다 5조 원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결국 부사관 그리고 장교 월급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엔 또 얼마가 필요할까요? 부사관의 자부심과 삶의 질을 합당하게 높여주되 도를 넘는 병사 월급 선심은 자제하는 게 해답일 듯합니다. 3월 8일 앵커의 시선은 군의 월급 하극상이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도 되지 않겠지만 천둥, 번개가 동반돼 약간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메마른 날씨에 산불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는데요. 당분간 불조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포근하겠는데요.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대전이 10도에서 시작해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반짝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8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